아니 도대체 김정은 정권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 반발하고 저항하는 거 저는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북한 내부의 상황이다. 썩어질 대로 썩어져서 이제는 정말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라는 거고 초롱성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북한 체제가 이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에서 북한을 가르치고 있는 강동환입니다. 인사이트 코리아 구독자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 갔습니다. 왜 갔을까? 또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무엇보다 저는 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굉장히 김정은의 위험한 도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북한 내부에서 청년들의 사상의 이완이 굉장히 많이 지금 되고 있죠.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북한 내부에 확산이 되면서 이른바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그 젊은 층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북한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왔는데 북한 체제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의 명령이 잘 시스템이 돌아가고 또 뭐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친다. 즉 김일성 김정일 때와 같이 사상성이 굉장히 투철하고 뭐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면 북한 체제는 계속 이어지겠죠.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장마당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장마당 세대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왜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나라는 의구심을, 반감을 갖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감을 갖게 된 계기가 중요한데 그 계기는 바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 뭐 심지어는 이제 케이팝까지 포함하는데 그러한 외부 콘텐츠를 보면서 북한 정권과 비교를 하게 됐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남한은 미제의 식민주의고 우리가 해방시켜야 돼야 될 곳이다라고 그렇게 늘 교육받아 왔고 또 썩고 병든 자본주의 거지 노숙자 많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어느 날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니까 이게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저런 곳에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더 나아가서 김정은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는 것이 그게 결코 내 삶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정권으로서는 특히 김정은으로서는 자신의 정권을 위협하는 가장 핵심적인 세력들이 바로 이 장마당 세대들이고 늘 신변에 대한 위협 또 정권 종말에 대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였습니까?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비사회주의 행위, 즉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심지어는 사형까지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서 뭐 동포, 민족 또 심지어는 뭐 우리 민족끼리 이런 것도 이제 주장했지만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제1의 주적으로 불변의 주적 제1의 적대국으로 간주해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어이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부터 우리는 남조선 인민을 해방시켜야 되고 같은 조국을 통일해야 되고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이제 늘 교육을 받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을 주적이다. 제1의 적대국으로 간주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황당해졌죠. 그러면서 더 주목해야 될 거는 과거에 이 반동사회 문화 배격법 정도에서 남한 영상물을 보면 그냥 노동교화형 뭐 심지어는 이제 조직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사형까지 처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건 반사회주의 행위에 적용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적, 적대국 이렇게 개정이 헌법에 이제 됐으니까요. 이제는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거는 적대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수준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처벌의 강도가. 자, 그 정도로 김정은이 이 장마당 세대, 특히 외부의 정보를 접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그 사상 통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둘 수밖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 북한 경제가 너무너무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코로나19 때 거의 3년여 동안에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거든요. 북한 경제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 또는 근근히 북한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계기는 중국으로부터 유입
위축되는 물자였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밀수라든지 무역이라든지. 그런데 그게 북중 교역이 3년 동안에 완전히 중단돼 버렸죠.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이게 재개가 돼야 북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북한과 중국이 이 국경을 안 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국이 북한의 기대만큼 많은 물자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북한으로서는 기댈 곳이 어디겠습니까? 남아있는 러시아였다라는 거죠. 이게 전반적인 하나의 흐름이었는데 이러한 움직임들은 계속 감지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조국 해방전쟁 7월 27일인데 이 6.25 전쟁이죠. 북한은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또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전승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전승절 축하를 위해서 해외 사절단이 오는데 뭐 중국과 러시아 다 왔겠죠. 그런데 그 앉는 의전을 보면 중국을 굉장히 소홀히 하고 러시아에서 온 외교 사절단들을 거의 국빈 대접을 합니다. 그렇게 이 중국과 러시아를 대하는 북한의 태도가 점점점 차이가 이제 나는 것이 보였는데 급기야 이 푸틴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죠.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푸틴이 러시아까지 가게 되고 뭐 그전에 이미 이제 김정은도 러시아에 가서 푸틴을 만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인 지원 뭐 이런 것들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획득하게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군사협정입니다. 이 군사협정, 러시아는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잖아요. 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우려를 했었죠.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나면 돈바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재건을 위해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전쟁에 뭐 승리하거나 또는 점령하고 나서 그 지역의 재건을 위해서 건설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파견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우려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건설 인력뿐만 아니라 건설 인력이 뭐 말할 것도 없고 군 전투병력을 지금 파견을 하게 된 거잖아요. 왜 했을까?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거의 뭐 1년 안에 뭐 6개월 안에 끝날 거라고 보통 대부분 다 예측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전에 돌입하게 되면서 결국은 군사적인 부분에 러시아가 굉장히 큰 타격을 지금 받고 있고 군 전투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러시아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역시 북한이라는 곳밖에 없었던 거죠. 전 세계에서 명분 없는 전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던 러시아에게 그나마 손을 내밀어 준 게 북한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과 러시아가 필요하는 것이 서로 극적인 접점을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지금 이렇게 러시아의 파병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북한군이 파병됐는데 가장 우리가 또 우려해야 될 부분은 군사조항 2조입니다. 이게 푸틴과 김정은이 군사조항에 이제 협력을 맺었는데 얼마 전에 지금 최선희가 러시아로 날아갔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 전략적 관계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즉 만약에 양국 간의 전쟁의 상황이 돌입하게 되면 자동 개입할 수 있다라는 군사적인 이 조치를 명확하게 지금 확증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특히 이제 야당 대표가 뭐 남의 나라 전쟁에 왜 신경 쓰냐 뭐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저는 그걸 정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남의 나라 전쟁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 전쟁에 지금 참전했다라는 거는 심지어는 제3차 세계대전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남의 나라 전쟁에 뭐 불 보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죠. 더군다나 이 명분 없는 전쟁에 지금 북한군이 파병이 된 거잖아요. 그들이 우리의 주적이고 뭐 그렇게 북한 군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 독재 정권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또 다른 북한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남의 나라 전쟁에 왜 신경 쓰냐 이렇게 우리가 무관심할 수 있냐라는 거죠. 북한 청년들, 북한 군인들이 지금 파병이 되어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쟁의 양상이 한반도에 어떻게 불똥이 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이 방송도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그냥 뭐 전쟁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될까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북한군이 파병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앞으로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대전략적 밑그림을 지금 구상하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니까 참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정치인이, 그것도 야당 대표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깊이 관심을 두고 지금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군이 지금 파병이 된 거죠. 북한 내부적으로도 김정은의 통치를 위한, 정권 유지를 위한 하나의 구실로 그렇게 파병이 된 거고, 그런데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그들의 역할 역시도 총알바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전쟁 상황에서 계속 전세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그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됐는데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라고 증언했지 않습니까? 저는 동영상이 북한군이 맞냐 아니냐 진위 여부를 따지는데, 저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건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뭐 누가 사실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까? 여러분들 잘 건사해라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남한 사람이. 이 전형적인 이제 북한에서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북한 병사라고 봐야 되는데,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리고 내 동료들 친구들은 이미 다 거기서 전사했다라고 증언을 하잖아요. 저는 당연히 총알바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전쟁의 양상에서 뭐 군 어떤 전략 무기를 갖고 그렇게 간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작전 지휘권이 누구에게 달려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은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군에 편입되는 병력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러시아군이 운영할 수 있는, 러시아 지휘관이 운영하는 대로 북한군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차이가 우리는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군 전투병력이 지금 파병이 됐는데 일반 보병 수준에 가장 앞서서 지금 그 전투 최일선에 서야 되는 보병의 중심이라면 러시아 지휘관이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곳에 북한군을 배치를 하겠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전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일각에서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우리 아버지 세대들의 그 월남전 참전과 이 우크라이나 파병, 러시아 파병을 동일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확히 다릅니다. 바로 작전 지휘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었냐라는 부분인데, 최소한 월남전에 파병했던 우리 군은 작전 지휘권을 우리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과 동일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위상을 갖고 월남전에 참전을 한 거죠. 그렇지만 북한군은 러시아군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냥 병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막대한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 베트남 전쟁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게 비교를 하면서 이게 작전 지휘권도 그렇지만 가장 큰 차이가, 아니 러시아에 파병해서 거기서 받는 돈으로 북한 경제를 뭐 살리는 거나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 대가로 한국 경제를 살린 거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제 비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러시아에 파병된 건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거죠. 그 전쟁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입니다. 하지만 월남전은 그 당시에 미소 간의 냉전이 있었던 체제 경쟁이 극심하게 달했던 바로 그 냉전 시대에 공산주의의 남하를 막기 위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명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 지금도 그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들이 국가에 대해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라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보상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거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북한 당국이, 북한 정권이 그 참전했던 군인들에게 뭐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보낸 겁니다. 심지어 북한 그 군의 가족들이 파병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라고 지금 북한에서 그렇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반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보내버린 거죠. 그거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최소한 베트남 전쟁에서
모병을 한 거죠. 자원자를 받은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베트남 전쟁과 베트남전에 파병한 것과 뭐 러시아에 파병한 거 이게 단순 비교하면 저는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셨던 바로 그분들의 피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일정한 어느 정도의 대가를 당시에 받았고, 물론 그게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고엽적 피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정부의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부가 당시에 100% 그들의 임금이나 뭐 대가를 착취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북한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되고, 북한군이 지금 그렇게 정당한 대가 없이 그냥 김정은의 총알바지로 전쟁터에 나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먹는 문제 해결이죠. 그런데 이 먹는 문제를 북한이 배급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배급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거의 틀린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은 북한이 뭐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분배, 뭐 마치 정말 사회주의 지상낙원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북한은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뭐 우리가 장마당을 통해서 지금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당의 은덕, 조선노동 당의 은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장마당의 은덕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만큼 장마당이 그렇게 북한 내부에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북한 당국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지금 알아서 생존을 해야 되는 거죠. 그야말로 북한 당국이 자력갱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북한 주민들이 자력갱생, 스스로가 알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북한 당국이 와서 단속을 합니다. 뭐 팔지 말라는 것도 많고 심지어는 장마당에 자릿세도 받고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지금 당장 나가서 장사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럼 너희가 먹여 살릴 거냐?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사를 하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뭔가 팔아야 자기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만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뭐 북한에서 장마당이 확산되면서 여러 다양한 직업 계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장사 미천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받는 돈주라든지 또 메뚜기 상인이라든지 또 도매상으로 다른 지역에 물건을 파는 대거리 상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니 내가 지금 북한과 중국 사이에 있는 국경 지역 뭐 양강도 해산이나 뭐 장항도 만포나 이런 곳에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건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만 판매하지 않고 북한 내륙 지역, 안쪽 지역까지 가서 팔면 훨씬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상인들이 물건을 갖고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반드시 뭘 줘야 되냐면 뇌물을 줘야 됩니다. 뇌물을 주지 않고는 통행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는 여행 허가증과 통행증이 있어야 지역과 지역을 이동할 수가 있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불법이다 보니까 반드시 뇌물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뇌물을 주지 않으면 또 그 물건을 빼앗아가요. 이게 물건을 빼앗아가는 정도의 수준이 뭐냐면 자기의 전 재산을 빼앗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장기적으로 뭐 오랫동안 장사를 하지 않은 사람이 내가 처음으로 이제 장사를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빌렸겠죠. 장사 미천을. 그걸 가지고 물건을 다 샀어요. 근데 그 물건을 가지고 지방에 팔러 가다가 다 뺏긴 겁니다. 그러면 전 재산을 날린 거예요. 그렇게 북한 주민들에게는 장사가 생존의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걸 빼앗기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다 뺏어갔으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죽는 건 매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정권이, 특히 조선노동당이 주민들에게 해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불만의 수위는 높을 수밖에 없고, 북한 내부에서 이렇게 뭐 경찰들이나 보위원, 심지어는 경찰 보안원들이나 심지어는 보위부원에까지 그렇게 반발하고 저항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게 뭐 우리가 북한 주민들은 왜 데모를 하지 않냐, 시위를 하지 않냐,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니 저 정권을 없애려면 자기들이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되지, 뭐 왜 북한 주민들은 저렇게 그냥 답답하게 가만히 있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대규모 시위나 어떤 데모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대해서 저항하는,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서 저항하고 반발하는 모습들은 지금 북한 내부의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 정권에 대항하는 북한 주민들의 움직임 결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는 공개되지 않은 사이에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이 끊임없이 반발하고 그런 저항의 이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저는 북한 내부에 이 뭐 진위 영상의 진위 여부를 또 그 많은 분들이 논란이 있긴 하지만 북한 내부에서 반체제 저항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 정도로 정치적인 저항 세력들 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장마당에서 북한 보위원 또는 북한 보안원들에게 그거를 반발하고 저항하는 거 저는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북한 내부의 상황이다. 썩어질 대로 썩어져서 이제는 정말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북한 당국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전기 없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기가 없다. 전기가 안 들어온다. 가장 뭐가 답답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사실 뭐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핸드폰 충전을 못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 핸드폰을 1시간 정도만 못 쓴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 주민들에게 전기를 24시간 주지를 않아요. 전기가 오다가 안 오다가 끊기기도 하고 그래서 전기를 구하는 방법이 계층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중국에서 자가발전 발동기, 즉 기름을 돌릴 수 있는 자가발전 발동기를 사오거나 아니면 태양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집에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돌립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나마 북한에서 주는 그 뭐 하루에 일정 기간 30분이나 1시간 동안 주는 그 전기를 가지고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돼요. 식량도 없어요. 먹는 문제도 해결 안 돼요. 생필품도 다 떨어졌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그나마 북한과 중국 사이에 교역이 있을 때는 가능했어요. 그런데 북한 당국이 끊임없이 통제를 더 강화했던 시기가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국경을 꽁꽁꽁 잠궈 놓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생필품도 제대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죠. 그런데 통제의 강도는 또 더 높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이 완전히 악에 받쳐서 아니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똑같은 상황인데 아니 저항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막 나가서 정치적으로 시위하고 이러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의 시각으로 북한에서 왜 시위가 일어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면 안 되는 게 우리는 공개 총살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3대가 멸족된다는 것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북한은 시위를 주동하고 반정치적인 세력이 되면 공개 청살의 3대를 멸족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위, 데모 당연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결코 우매하지 않습니다. 변화의 중심에 저는 북한 주민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들이 최소한 장마당, 먹는 문제, 그리고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 비교의 증거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같이 못 살면 뭐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너무 잘 살고 어느 사람은 굶주려요. 그게 같은 사회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안에는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을 개혁하려고 하는 변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북한 주민들이 지금까지 똑같이 배급을 받고 똑같이 뭐 그럭저럭 그냥 살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교할 수 있는 증거가 생겨난 거죠. 바로 남한의 콘텐츠가 북한 내부에 유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결코 사회주의 지상낙원이 아니구나 라는 상황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점점 불만이 쌓여지게 되는 거죠. 아니 도대체 김정은 정권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 그런 생각을 젊은 세대들이 주민들이 하게 되는 거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가슴 깊이 절절히 그런 걸 느끼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가 정말 이 정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게 맞나? 나의 미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탈북 여성이 있는데 20대 청년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작년 10월에 동해안에서 목선을 타고 일가족이 탈북한 일을 기억하실 텐데 제가 그 주인공을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기가 고민했다고 합니다. 나의 미래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도대체 김정은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뭔가?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자기가 비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안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더니 이 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아마 저는 거기에서 평생 그렇게 살았겠죠. 북한 정권이 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겠죠. 여러분들 정말 충격적이고 인사이트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정보를 주면 줄수록 그들은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북한 사회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저는 봤다라는 거죠. 저는 10년 전에 북한의 한류 연구를 하면서 사람과 사람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 북한 주민들을 직접 만났죠. 북한 주민들이라고 하면 그때 사사 방문자, 가족 친지 방문이나 또는 무역 일꾼들이 중국에 나오게 되는데 10년 전이었으니까 지금보다는 좀 자유롭게 제가 만날 수 있었죠. 그 100명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 질문 가운데 핵심은 바로 북한 내부에서 남한 영상물을 보느냐, 보면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이미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북한 내부에 유입이 되고 있었고 그런 생각들이 북한 사회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때 벌써 밝혀졌죠. 그때만 하더라도 북한에서 남한 영상물을 본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북한에서 남한 영상물을 봐? 그런데 지금 그 사실을 이제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오죽하면 북한이 반동사문화 배격법까지 만들어냈겠습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너무나도 긴 세월일 것 같지만 그렇게 초롱성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북한 체제가 이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균열은 바로 남한의 콘텐츠가 북한 내부에 유입이 됐고 그러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바꾸면서 이제는 저항하는 의식까지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콘텐츠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들을 비롯해서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남한 콘텐츠가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 증언을 한 적이 있는데 내가 20년 동안 그러니까 군 복무 이제 10년 지나고 뭐 당원으로서 내가 뼛속같이 공산당원이었다. 내가 뼛속같이 빨갱이였다. 그랬는데 남한 영상물을 보고 내가 일주일 만에 생각이 변화되었다라는 주장을 그런 증언을 하신 분이 있는데 물론 어느 날 남한 영상물을 하나 탁 보고 와 남한이 너무 좋아 나 한국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정보라는 것은 정보가 누적되고 그게 확증되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이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즉 남한에 대해서 선전하는 것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처음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충격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충격을 받았다고 해서 야, 나 내일 당장 한국 가야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관심은 이게 정말일까? 사실일까? 의구심을 갖게 되고 또 다른 정보를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한 영화나 드라마를 점점 더 많아지게 이제 보게 되는 거고 그게 쌓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옆에 있는 아주 친한 친구와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게 나만 본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른 정보와 이게 결합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장마당에 나가서 한국 물건을 이제 입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보니까 아니 이때까지 북한 당국이 주장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게 품질도 좋죠. 뭐 심지어는 한국 옷이 이제 북한에 유입이 되게 되는데 패션이 완전 지금까지 북한과 중국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 옷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이 이제 워낙 많이 그 북한 내부에서 이제 유통이 되다 보니까 스타일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옷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유입될 때 라벨지를 다 자르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상표, 그러니까 우리가 옷에 있는 상표가 아니고 안쪽에 보면 라벨지가 있는데 그 라벨을 다 자르고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한글이 쓰여 있으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그 라벨지가 잘려져 있으면 그게 한국 옷인지를 알고 품질을 보고 한국이 발전된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정보가 어느 정도 쌓였고 거기에 다른 사람의 또 이야기도 듣고 거기에 장마당에서 자기가 실제로 눈으로 본 한국 물건들 이게 이제 확증이 되다 보면 내가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고 명확하게 결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먼저 간 탈북민들이
자기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은 코로나 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까지는 한국에 온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브로커를 통해서 돈도 보내고 심지어는 그 돈을 받았다고 영상통화까지 다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한국 물자가 거의 북한에 엄청나게 들어갔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 그게 코로나19로 꽉 막혔고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통제를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의 살 길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불만은 더 쌓여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지금 북한 내부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바로 이제 돌파구가 결국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경제적인 지원 그리고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군사적인 지원 이게 결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뚝 그냥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고 코로나19 때부터 쭉 이어져 왔던 북한 내부의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 김정은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북한 주민들은 끊임없이 그냥 그대로 통제시켜 놓고 즉 외부의 중국이나 어떤 국경을 열지 않고 오로지 북한 주민들은 통제를 더 강화시키는 상태에서 청년들을 그냥 그 외국으로 청년들을 전쟁터로 더 나가서 또 있잖아요. 지금 북한의 수해가 엄청나게 크게 났는데 그의 수해 복구 현장에 30만의 청년들을 지금 자원해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청년들을 그냥 무조건 다 수해 복구 현장, 전쟁터, 그리고 반동사회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 이런 법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통제하고 단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단속과 억누름이 반드시 북한 주민들에게 표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변화 곧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